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즈넛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용성입니다. 오늘 제가 메타버스와 이커머스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 한 3, 4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연의 내용, 이 제목은 메타버스를 타고 실크로드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IT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제목입니다. 뭐 메타버스는 기술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고 실크로드는 무슨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IT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경영을 전공하시거나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시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커머스, 많은 영역이 메타버스랑 관련이 되지만 저는 이커머스라고 하는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뭐 코로나겠죠. 뭐 팬데믹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신문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빠지지 않는 말들이 뭐 메타버스, AI, 뭐 빅데이터, 또는 뭐 NFT,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핫한 용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꾸어갈 용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배경, 뭐 이런, 뭐 기술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한번 배경, 우리가 뭐 모두가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한번 돌이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촉발된 계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촉발된 계기가 사실은 뭐 사회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발전의 단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의 니즈를, 인간의 새로운 욕구를 이제 만족시켜가는 과정들 속에서 뭐 이런 배경들이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끝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커머스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또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NFT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데 그 주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동문들 중에서 어떤 분께서 뭐 메타버스와 NFT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IT 기술을 이야기할 때 기술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과거를 쭉 볼까요? 보면은 사실은 아주 원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만나고 또 직접 만나서 그것을 뭐 서면이나 또는 말에 의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이어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정말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다음 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 주인과 노예의 차이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시간의 제약, 또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평야를 지나서 40 몇 킬로를 뛰어와서 뭐 승전보를 전한다거나 뭐 이랬던 사항들이 있었던 시대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야 됐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간 중간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원래 취지, 원래 내용과 좀 다른 정보들이 전달되어 오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최초에 가졌었던 사항이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소명, 뭐 아니면 본질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기에 뭐 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봉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었던 부분은 통신기술의 발달인 것 같습니다. 뭐 전보, 전화 발명이 있었고요. 전보와 전화의 발명에 이어서 이런 아날로그적인 통신 방법에서 디지털이 적용되면서 아주 획기적인 통신 기술들이 확보가 되죠. 인간이 아주 놀랍게 발명한 것 중에 하나인 인터넷의 출발, 바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이 없고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겪어본 큰 변화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통신 기술과 더불어서 동시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마켓을 열었죠. 뭐 시장이기도 했고 인터넷은 문화였기도 합니다. 뭐 국방에도 사용이 됐었고요. 전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커머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그 당시에 이루었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것들이 이제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지난 한 10년간 주도했던 기술은 무엇일까? 그 통신 위에서 단연코 빅데이터와 AI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고 놀라운 실력을 우리가 겪었고 그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했고 굉장히 많은 유니콘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기존의 인터넷과 그다음 기존의 컴퓨팅 기술하고 엮여서 뭐 새로운 서비스들, 새로운 형태의 문화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뭐 제가 맡고 있는 회사인 와이즈넛은 인공지능 챗봇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 다양한 또 분야에 저희 회사의 챗봇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뭐 금융 분야에 또 적용을 했었고, 뭐 국방, 뭐 행정 서비스 분야, 뭐 정말 유통,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 챗봇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야, 이거는 뭐 놀라운 변화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 챗봇이 들어오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24시간 동안 가능해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이전에 통신기술, 컴퓨팅 시대에 이야기했었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사람과 로봇, 사람과 큰 어떤 소프트웨어, 뭐 사람과 과거 데이터, 뭐 이런 것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범위가 확장되어져 간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또 새로운 욕구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몰입형 또는 체감형 기술들이 바로 이런 기술 위에 또 얹혀지는 것들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챗봇 서비스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신저 또는 채팅 프로그램과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문자로만 서로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내가 원할 때 좀 편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 눈앞에 바로 뭐 나를 홈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나타나서 저한테 뭐 트레이닝을 직접 가르쳐 주는데 막 문자로 가르쳐 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동작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좀 더 쉽고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고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들 속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도 이 문자 관점에서 한번 정보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네이버 N사의 검색 엔진 막 검색하고 하는 이 컨텐츠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구글도 검색을 했었고 그러다 지금은 유튜브가 굉장히 검색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새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나, 또는 내가 새로운 골프를 잘 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골프 잘 치는 법, 아니, 그전엔 사실 문자를 받겠죠. 책을 사서 보고, 그걸로 연습을 했다고 치면은, 지식인 같은 게 됐을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골프 잘 치는 법,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콘텐츠들을 보고 내가 필요한, 내가 사용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서 관련돼서 골프를 또 배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뭘 합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문자로 보는 것을 디지털로 보고, 디지털로 봤던 거에서 또 멀티미디어로 보고 하는, 보다 쉬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술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세상이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좀 설명드린 이유는 메타버스가 새롭게 기술이 발생돼서 모든 게 글로 간다기보다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로부터 계속 나왔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줘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시도, 연구적인 시도들이 다 바탕이 됐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좀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이게 앞에서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게 인간에서 굉장히 큰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인터넷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거기서 알파고나 또는 사실 구글이 큰 역할을 했죠. 관련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사실은 임팩을 준 거죠. 마치 바둑이라고 하는 인간과 기계, 컴퓨터의 대결,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인간들한테 어떤 임팩을 주고, 그런 임팩트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확장되어져 갔었던 것처럼, 사실 어떤 임팩트를 주고, 또 그런 것이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사는 하나의 기술 영역으로서, 또는 그 파장이 커지면은 마치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배경으로서, 바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어떤 메타버스의 성장의 배경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본격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전의 시대는 말 그대로 컨택트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만나야 되죠. 저녁에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회사 입사해서 처음에 맡았던 게, 저는 이제 여기서 영업사원을 좀 오래 하다가 대표로 취임을 해서 지금 11년째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 영업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컨택트를 해라. 전화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만나러 가라. 한 번이라도 밥을 더 먹어라.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된다. 무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제품을 직접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택트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사실 이 모든 방정식이 다 깨진 것 같아요. 모든 공식이. 그래서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언택트,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만나는 것이 강제로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폼포비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화 공포증. 그러니까 사실은 대인 기피증에 가까운 건데요. 요새 이 시대가 이제 매스를 대상으로 한 어떤 서비스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개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비스가 그렇게 돼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성이 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맞춰진 서비스로 거기에 맞춰진 형태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들이긴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 이렇게 매스를 대상으로 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실 길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1대1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어야지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1대1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기술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제가 막 옷을 좀 고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옷을 골라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불편할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편하게 보고 할 텐데 이게 개인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온라인 쇼핑이 계속 성장을 할까요? 혼자서 화면을 보고 또는 핸드폰에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좀 남이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내가 이 알록달록한 하와이안 셔츠를 여름에 막 사면은 주변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좀 그런데 집에서 인터넷을 보다, 영화를 보다, 나도 저거 사야지 하면서 사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세대들이 오면서 이런 세대들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이런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성장을 했고요. 교수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셨던 MZ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사실은 사회의 주류로 점차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비대면을 지원해야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언택트입니다. 이후에는 이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온택트라고 해서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병행하는, 이거는 사실은 애프터 코로나를 다 예상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이미 이런 언택트, 그러니까 언택트로서 또는 온라인에 접속한 활동만으로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효용성이 높은 그런 분야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오프라인이 효용성이 있는 부분은 또 오프라인을 또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병행되는 형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변화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은 기술적인 변화에서는 지금 AI,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거나 통신, 5G, 6G, 그 다음에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는 계기들이 됐었고요. 그리고 소비 구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OTT라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홈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이런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소비 패턴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막 겪고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 인간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사실은 인간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꼭 사회 속에서 존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회적인 존재의 방식이 꼭 대면 또는 앞에서 이야기한 컨택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개발해온 여러 가지 컴퓨팅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또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어떤 그 행동 패턴과 또는 경제적인 효용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로봇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그 다음에 원격 플랫폼,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관련되어 있지만 대화형 챗봇,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 오늘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인공지능과 가장 근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 가상화
기술인 뭐 메타버스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산업혁명 시기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인터넷과 관련돼 있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시장도 지금 쪼개보고 있는 시기가 되는데요. 최초에는 PC 기반 시대가 2000년까지 쭉 왔었고요. 그때는 홈페이지의 시대고, 이제 인터넷의 초창기 시장의 시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데스크탑 디바이스 앞에서만 있었다라고 치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모바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가 겪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이동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사항들이 생기죠. 과거에는 돌아다니다가 뭘 하려고 하면 PC방이나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서 뭔가를 해야 됐다라고 치면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나 심지어 여행 가서나 다양하게 업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좀 돈을 버는 활동부터 돈을 쓰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 2000년까지 쭉 진행이 됐었죠. 그 후에 사실은 이런 PC와 모바일, 그렇다고 PC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게 병행하게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두 가지 다 쓰잖아요. 집에서나 아니면은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양의 PC를 통해서 PC로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게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업무들은 PC 기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생활은 또 모바일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사람이 느낀 것들이 앞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책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더 좋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좀 같이 보는 게 좋았는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 또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입체적으로 본다거나 좀 더 실질적이고 몰입형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메타버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디지털의 상당수가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혼자서만 뭘 보고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메타버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이 사회적인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또 일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성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타버스까지 쭉 이제 우리가 배경들을 쭉 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인간이 추구해 왔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매스 상대로 해서 사람들과 엮여 지내다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반되는 욕망, 상반되는 욕구들을 모두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쭉 발전돼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정용진 부회장. 워낙 지금은 기업가이기도 하고 셀럽이라고도 하죠. 워낙 다니는 곳마다 또는 올리는 인스타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기업가입니다. 동시에 저희 회사가 ssg.com의 검색과 이마트몰 검색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행동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셀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그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특성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했고 여기서 얻게 될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나중엔 일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신세계 그룹 전반이 여기에 관련된 쪽으로 그룹을 드라이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언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특성상 사실은 B2C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되는 뭐 백화점이나 호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뭐 이런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그런 트렌드를 상황에 따라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경영적인 데 있어서 전략가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영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 이런 어떤 변화들을 요구하는 걸까?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사람이 저런 걸 요구하니까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오프라인 시장만 존재하는 유통 구조가 인류 역사에서 영원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월마트는 뭐 망하지 않는 제국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뭐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뭐 시가총액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을 만들면서 사실 많은 기업인들은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경제적인 순위, 경제적인 구조, 경제의 리더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 그런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 경제의 리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저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여러 가지 서열화되어 있는 지금 형태의 경제 구조를 판을 뒤엎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서열화되지 않고 아직은 순위가 매겨지지 않은 시장인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영역을 이제 만들게 된 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저렇게 선언적으로 기업가들이 이야기하고 이쪽 시장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뭐 명동 같은 데가 목이 좋잖아요. 평당 뭐 몇 억씩 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뭐 네이버가 뭐 광고로서는 목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열자마자 첫 번째 네이버를 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지금은 가장 목이 좋은 곳이 아마 유튜브이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찾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뭐 유튜브가 있고 뭐 네이버나 구글이 있고 뭐 과거에는 조중동 같은 신문사들도 있었고 뭐 KBS, MBC가 텔레비전도 있었고 뭐 명동에 있는 백화점들도 있었고 그런데 메타버스는 아직은 누가 여기에 리더다 강자다라고 하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주력 시장으로 성장하는 순간 여기서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다음 시대의 어떤 리더로 성장한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뭐 배경이야 신기술 발전이나 코로나 이슈도 있고 경제구조 변화도 있고 디지털 전환 다양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적인 변화를 우리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실제적으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시장 예측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PwC 자료에 의하면은 글로벌하게 메타버스 시장 규모 전망은 지금 대비 거의 10배 이상,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거로 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 메타버스 사업을 조금 더 분해해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게 기술로서의 어떤 플랫폼 사업이 갖는 게 거기서 발생되는 커머스도 생겨나고 거기에서 뭔가 엔터테인먼트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걸 포괄하게 됐을 때는 어떨까? 이건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전 파급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니멈으로 봐도 10배 이상 지금보다 커져갈 거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메타버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사실은 메타버스가 말도 많아요. 어떤 말이 많냐면, 저게 뭐 애들 노는 거 아니야? 뭐, 저게 뭐 정말 뭐가 되긴 돼? 그냥 자꾸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그냥 자꾸 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현재 확실하게 검증됐다라고 하는 마켓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페토 같은 회사들이 그런 쪽이죠. 또 하나는 게임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은 메타버스죠. 그 자체로. 우리가 뭐 게임에 들어가서 몰입을 하면서 자동차 경주도 하고 뭐 건물을 막 아이들이 요새 뭐 막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데서 뭐 짓기도 하고 자기 게임도 만들고 막 놉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이퀄 게임 같기도 해요. 근데 이 게임 안에 있었던 이런 어떤 가상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바깥으로 일반화된다? 뭐 이랬던 게 아마 메타버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곳에 게임과, 또는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닌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게 과연 산업적 측면에서는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유통업인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먼저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제로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이 이커머스하고 연결을 하는 시도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게임이나 예를 들자면은 엔터테인먼트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약성이 뭐냐면 확장이 조금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BTS가 있는데 BTS가 인기가 좋다가 100년 뒤에도 BTS가 인기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BTS의 밸류가 100년 뒤에도 BTS의 밸류를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BTS가 지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음반 요새 그러니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핫하지만 100년 뒤에는 클래식이 되잖아요. 클래식이 되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는 이유가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확장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제한에 대해서 좀 넘어서려고 하니까 메타버스로 간 거예요. 메타버스로 가면은 최소한 시간적인 제약은 넘어설 수가 있죠. 오늘 한국에 있지만 메타버스면 전 세계에 있는 팬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하고 굉장히 합이 좋은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분야로서는 이제 커머스 어떻게 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오프라인 저는 통합에 대해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 그다음에 언택트 그다음 온택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실물 이거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가상화폐 이슈도 있지만 이게 실물 경제하고 연결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게 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게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리얼 월드와 연관을 짓고 리얼 월드의 어떤 확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연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특히 코로나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고 반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오히려 주가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정도로 이 시기에 아주 급성장을 했고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온라인에서 지금 오히려 아마존고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으로 이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최근은 아니죠. 2018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존고나 이런 시도,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형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플랫폼이 그냥 디지털 상거래 해주는 플랫폼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랜드 사업들도 직접 뛰어들고 있고 막 하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 기업으로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의 모습이고요. 뭐 브랜드들의 모습을 좀 볼게요. 오프라인 업체들은 지금 메타버스 이 시장 플랫폼이 나오면서 여기에 맞춰서 뭐 구찌는 구찌대로, 나이키는 나이키랜드, 뭐 MCM, 랄프 로렌이나 이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 환경에 맞춰서 뭔가를 서비스들을 다 런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나중에 누군가 제가 이 NFT하고 연결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커머스로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은 그 밸류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있죠. 지불 수단의 이슈는 뭐 가상화폐로 하면은 뭐 어떤 뭐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화폐로서 뭐 거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구찌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가방 디자인 같은 것들을 이 뭔가 NFT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뭐 예쁜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구찌에서 만든 거여야 되잖아요. 이 짝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NFT를 통해서 이거는 진짜 구찌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딱 100개만 만든 거야 해서 유통시킨다거나,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자체 가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구찌 브랜드의 아이들이 와서 노니까 미래 고객들을 확보하고, 또 하나는 이 브랜드의 어떤 밸류를 이제 디지털에서도 유지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 그 NFT를 많이 팔려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 있는 구찌백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긴 하겠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몇 가지는 NFT로 뭐 근데 NFT는 사실은 이런 생산자한테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뭐 유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하는 쪽에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매니팩처러 입장이나 생산자 입장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서 기존의 자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뭐 활용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기업들에서도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아직은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들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에 맞는 브랜드를 뭐 런칭을 한다거나 뭐는 경험을 또 하게 해서 뭐 그 경험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한강에 와서 뭔가 물건을 살 때 여기에 CU가 있구나. 그럼 CU에 가서 내가 라면을 먹고 통닭을 먹어야지. 뭐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경험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 뭐 쿠폰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오프라인 비즈니스하고 연결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전환들을 해야 되는 시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런 시도들은 마케팅이지만 이제 실제적인 경제적인 상황으로 오게 됐을 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는. 근데 이걸 보고서 저기 왜 모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올드 패션이고 MZ세대에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모이는 곳이야라고 어그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가 필요로 하는 곳은 뭐 똑같아요. 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지? 첫 번째, 방해받지 않고 내가 몰입해서 뭔가 내 혼자만의 쇼핑을 좀 즐기고 싶고, 그리고 뭐 꼭 거기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뭘까요?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내가 트라이 해볼 수가 없어요. 갖고 와서 입어보니까 별로야. 반품이야. 뭐 오는 것도 많지만 반품하는 것도 많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ESG 관점에서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스 포장이 몇 번째입니까? 올 때 오고 다시 이걸 언박싱해도 다시 담아도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요. 사람은 실망하고. 근데 메타버스 속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내 캐릭터가 그걸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뭐 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내 느낌이 대충 어떤 거야. 지금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쓰여지는 것 중에 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뭐 딥페이크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영상을 넣어서 또는 내 얼굴에 화면을 넣어서 뭐 안경을 피팅한다거나 뭐 이러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내 신체적인 어떤 치수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저 옷을 입었을 때 내 느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 경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구매하거나 또 구매해서 다시 반품하거나 하는 확률들이 적어질 수가 있고요. 또 저 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 속에서 또 사람들 간의 또 대화, 이곳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옷 어디서 샀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상품평 같은 걸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비슷한 나랑 비슷한 뭐 이 옷을 샀던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라이브하게 뭔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이런데 만족하셨나요? 그거 생각보다 색깔이 실질적으로 보면 색깔이 좀 더 다크해요.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구매까지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뭐 결정한다거나 뭐 이런데 영향은 뭐 당연히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커머스를 붙여서 이제 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의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이죠. 상품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한다거나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도 여기 뭐 코스메틱이라고 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뭐 어떤 화장품 회사하고 논의를 좀 했었는데 여기 이슈 중에 하나가 외국 바이어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실은 그 화장품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좀 하고 싶다.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술적인 이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발랐을 때랑 디지털로 값을 봤을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디바이스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떤 핸드폰, 어떤 버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색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협의를 하려고 한국까지 날라오고 또 뭐 밀라노까지 가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뭐 최소한 뭐 1차 미팅을 줄인다거나 직접적인 미팅을 조금 간소화시킨다거나 하는 뭐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B2B로서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B2C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마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아직은 거기에는 강자가 없다. 누군가 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는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까지 바꿔가면서 이쪽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사족을 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속에서 여기서 보여지면은 이게 여러 가지 유통되는 상품들의 종류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가상화폐라거나 또는 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디지털 진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뭐 NFT라거나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이 시장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은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이 전반에 대해서 또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이슈들을 뭐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이나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저런 흐름들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